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 장전의 순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 과연 전기차 향후 생존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지금 전기차 시장이 버블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버블로 들어왔다, 진입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들, 시그널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못한 한국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떴다. 지난 주말 미국 쪽에서 국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지금 떴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자 라는 말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영상 너무 좋았잖아요. 단테님하고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메타버스에서 과연 뜰 게 무엇이고, 메타버스와 NFT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하고의 모든 연관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았잖아요. 정말 좋은 기획이었죠. 그죠? 제가 항상 그래서 기술자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파이낸스하거나 금융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자기가 배워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개발자들은 개발의 최앞단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았고, 하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좀 작구나. 다른 채널 같았으면 이거 한 30만, 50만 봐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 깜짝 놀라는 거 봤죠. 이렇게 대담하다가, 그거구나 하고 저도 굉장히 재미나게 배우는 시간들이었는데, 저희 채널이 정말 좀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이 좋은 내용을 너무 조금밖에 못 봐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일정 보시면 이번 주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론 그거 두 가지 중심으로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실적과 그 다음에 연준 관련자들의 발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지금 보시면 16일 연준 인사들 발언이 줄줄이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그다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이런 분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죠. 자, 발언들이 많다면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파월 의장에 의해서 최전선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즉, 가장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파월 의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들을 얘기는 더 이상 비둘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 비둘비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비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모터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적자겠죠, 당연히. 적자인데 얼마나 적자인지가 중요한데, 자,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리비안으로 봤습니다만, 리비안이 한국 돈으로 이제 130조잖아요? 대단하죠? 130조입니다. 130조가 됐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17일 내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지난주에는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 했죠? 인플레이션의 약자는 고정급을 받는 사람, 즉, 정규직이다.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계속 이렇게,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이 연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임금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불리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뉴욕 연은은 3인자잖아요. 3인자. 1인자 의장, 2인자 부의장, 3인자 뉴욕 연은 총재.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직 이사고요. 그런데 이 당연직으로 투표권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의 약자는 누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뭐 그거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연준은 그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다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또 더불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그날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또 시카고 연은 총재 막 이렇게 계속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은 워낙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열어놓고 이번 미국 시장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일 재밌는 게 알리바바하고 징동닷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실적이 꺾였는지 또 재미나게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을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미국식으로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문어발식 빅테크라기보다도 지주 벤처 캐피탈 이라고 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봐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주 벤처 캐피탈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주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한 그 토픽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리비안의 주가가 이제 13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루시드도 이제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미 뭐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안드로메다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니까 옛날 뭐가 생각이 드냐면 닷컴 버블 때가 생각납니다. 이건 진짜 닷컴 버블 때, 이제 향후에 전기차만 만든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빵빵 뛰잖아요. 몇 대 만들었는데, 자, 몇 대 만들었는데, 일부는 시제품 몇 개 나온 거잖아요. 루시드는, 그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높아? 수십 조, 수백 조야? 이상한데? 이거 닷컴 버블 때 이랬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닷컴 버블 때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시장은 본격적인 버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버블이 끝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아닐 수 있다. 특별히 관련 밸류 체인까지도 이 버블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버블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어디가 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세계적인 문명사적 변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2000년에도 세계적인 문명사적 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언제 이루어졌다? 실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면서 변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확산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확산됐던 거죠. 2000년의 닷컴 버블의 구체화는 아이팟과 아이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자동차들이 휴대폰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죠. 생산성이에요. 몇 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인데요. 자, 일단 그 SNE 리서치라는 한국의 리서치가 코리아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퍼런스라는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앞으로 생산 대수에 대한 예상을 했어요. 뭐 이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추정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2개의 주요 완성차 업체 올해 생산량이 368만 대, 그리고 이것이 2030년대는 거의 4천만 대 가까운 3,936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368만 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중국 거가 빠진 거죠. 12개 주요 완성차 업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말이죠, 만들기 시작하면 누구도 만든다? 돼지 말고 개돼지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고, 그건 아니고 개나 소나, 여기선 소가 나오셔야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 뉘앙스에 전달되는 거지. 개돼지 가면 안 되는 거, 그건 아닌 거고, 개나 소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 파트별 모아서 어셈블리 능력이 있으면, 제작 능력, 그 어셈블리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모터 가지고 오고, 이 회사에서 배터리 가지고 오고, 이 회사에서 차체 가지고 와서
그걸 잘 조립해서 거기다 소프트웨어 잘 붙이면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차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 대수를 빼는 건 전 오류다라고 봅니다. 오류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는 처지지만 굴러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샤오퐁,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 디자이너들이 많이 가는 회사 어디죠? 샤오퐁하고 제일 유명한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오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일단 현재 주요 메이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테슬라가 2025년에 대략 271만 대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여기서는 했고요. 기존에는 23년도에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보니까 25년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를 얼만큼 더 분석을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에 한 테슬라가 150만 대에 육박하는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봐요. 2022년도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봐서 271만 대, 저도 그 정도는 보는데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생산 대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들은 뭐냐? 단위당 생산 대수가 매우 빠르다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장점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최고의 테슬라의 장점은 단위당 생산 대수가 많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차를 빨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내연기관보다 더 빨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생산 대수는 생각보다 항상 조금씩 높게 잡는 게 연말에 보면 맞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원래 75만 대 연초에 봤는데 75만 대, 85만 대 하다가 80만 대에서 90만 대, 95만 대 좀 힘들 것 같고 80만 대에서 90만 대 이런 정도 사이를 예상을 하는 이유가 항상 예상보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은 2026년에서 27년까지 1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2030년대 되면 폭스바겐이 667만 대를 생산하면서 생산 대수 1위를 거머쥘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쫓아올 건데, 4위가 현대기아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죠? 란티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란티스, 또 GM, 이런 업체들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순위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의 얘기는 없죠. 중국 업체도 생산 대수로는 지금 이미 1위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그 법적 체제들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막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스텔란티스, 감사합니다. 자, 그 소프트웨어 5.0이 가려면 아예 운전자가 없고 핸들도 없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5단계 되면. 그걸 사람들이 지금 타라고 하면 타시겠습니까? 타기 힘드시죠. 타기 힘드실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기 때문에 2030년까지 그 자율주행 관련 법정 정비가 상당히 속도가 늦을 것이고요. 내연기관도 속도를 늦출 겁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어떤 전쟁이 있을 거냐면 소프트웨어 전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각 메이커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부을 겁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현금 흐름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주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현대차 그룹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일단 어떤 시간을 늦추면서 기술 향상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게 저의 지금 현재 2021년의 각도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사항은 얼마나 많은 자동차 디바이스를 포진시켜서 연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요. 현재까지 약 한 200만 대 정도 뽑아냈겠죠, 차를. 그런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2025년까지 가면 연동될 수 있는 전기차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연동성이 있는데, 자동차 키의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낼 밸류 체인의 연동성,
다른 기계와의 연동성 이런 것들에서 아마 가장 앞서는 회사가 테슬라가 될 것이고 이미 그 충전에서의 연동성은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그 테슬라의 그 전원 장치. 난 오늘 왜 이러냐? 전원 장치. 뭐죠? 이것도 생각 안 나네. 예, 그 전원 장치까지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빠른데 지금 역시 열심히 내야 될 벌금 대신에 일렉트로파이어가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열심히 심고 있죠. 심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긴 따라온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좀 앞서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애플의 생태계. 애플이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뛰어남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연동성이 뛰어남이 있어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앞섰다고 봐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완벽한 연동성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쪽 그 안드로이드 지정도 완벽한 연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앞서 있다. 근데 이런 식의 연동성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여줄 건데 자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버블이구나라고 말씀드린 건데 2025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 대수를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2030년까지 500만 대 이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막 벤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이미 다 깔아놓고 쫙 연동성까지 만들어내면서 쫙 이렇게 갈 텐데 스타트업 지금 해서 생산 대수가 안 나오는데 뭐 기계 좋은 거는 오케이. 기계 좋은 건 오케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면 랩실과 생산성 현장에서의 생산성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테슬라 지금 배터리 데이 한 지 꽤 됐잖아요. 4680 왜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데? 생산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냉정해지자고. 테슬라가 분명히 기술을 가지고 있지. 기술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 대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100조씩 받고 이러는데요. 기술 좋고 앞으로 기대도 많고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몇 개 더 업체들이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2025년 이후에 생산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생태계를 만들려면 생산 대수가 확보되어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울 건데 반면에 다른 기존의 업체들이 지금 깜짝 놀래서 아마 소프트웨어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미친 듯이 쏟아부을 겁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전 유리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의외로 여러분 포드나 GM이 우리나라 노조보다 훨씬 더 셉니다. 안 움직여요. 거기 판매망도 안 움직입니다. 네, 안 움직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변화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서 조금 다 이런 것들은 허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하느냐라서 그리고 힘이 세요. 그쪽 노조들은. 왜냐면 정치권이 그렇게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있는 회사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세죠. 예, 한국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가 더 늦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업체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버블은 버블인데 언제까지 버블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술은 취했는데 어디까지 취할지는 누가 모르지. 술 맷집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떤 사람은 소주 2잔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소주 20잔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해되시죠? 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죠. 지난 주말에 진짜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달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초강세 아니었습니까? 그럼 유로화는 지금 몇 년 내 최저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였는데 엄마? 달러보다 더 강세인 통화가 생겼네? 엄마?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달러보다 더 강한 통화가 생겼어요. 뭐죠?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요. 6.38도 깼어요. 6.38도 깼습니다. 올해 최강치 근처까지 오고 있는 거죠. 보통 6.5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잖아요. 6.5 내외, 그죠? 근데 지금 6.4도 아니고요. 6.38도 아니고 6.37이에요. 굉장히 위안화 강세가 됐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와서 강세가 됐어요. 환율이 끌려 내려오면서 환율하고 그 가치는 반대니까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놈이 그 숫자가 높아지면 앞에 있는 놈이 강한 거고, 뒤에 있는 놈은 약한 거죠. 반대로 숫자가 떨어지면 뒤에 있는 놈이 강한 거예요. $1죠. 원 위안이고, 그렇죠? 네, 먼저 생긴 통화가 앞에 있죠. 유로 달러고, 달러 유로 아니고, 자, 그건 됐고, 자, 그런데 지금 원화도 1,179원입니다. 80원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 대비로 따져보면 지금 원하는 강세가 통화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하면 1,200원이면 항상 위기 이상이 1,200원 이상이잖아요. 위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강한 통화는 아닙니다만 위안하고 약간 연동이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도 이 분위기가 전혀 없을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엔화가 이제 2주쯤 되면 다시 약세로 돌아서야 되겠죠? 중국에서도 개입을 할 거고 약간 약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되고 계속 6.37대에 있거나 거기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된다면 이것 봐라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즉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는 자산시장에는, 자본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것이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사실은 달러 중심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시장도. 그러나 달러 대비 지금 더 강세로 흘러가는 통화가 나왔다? 그렇다면 달러 보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세? 하면서 그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강세가 위안화가 나왔기 때문에 약세로 돌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이 상당히 강하게 더 이상 많이 안 올라가고 환율이 지난번처럼 6.55대 이상으로 툭툭 안 튀고 버텨주고 그거를 또 중국에서 일부 허용하는 상황들로 가게 된다면 시장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11월 15일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자, 이제 회복이 시작될지 장장 9, 10, 11월까지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시장이 약세되다가 지난 주말에 반전을 했는데요. 그럼 반전의 흐름이 계속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한국 장전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